올해 설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차례상은 차렸습니다. 명절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놓았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동생들 이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은 명절마다 가장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조카들도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제가 장남이었으니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설날 막내 여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자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비교한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1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형제들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저는 박종수입니다. 올해 72입니다. 경기도 A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사남매 중 장남으로 평생 큰오빠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동생들 결혼식 줄에도 제가 섰습니다. 장례도 제가 치렀습니다. 둘째 동생 박종민은 저보다 3살 아래입니다. 성격이 온화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셋째 여동생 박경희는 5살 아래입니다. 어릴 적부터 똑 부러졌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간호사로 평생 일하다가 10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막내 여동생 박정희는 7살 아래입니다. 집안의 막내답게 애교가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으로 갔지만 명절엔 꼭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생일이면 꼭 모였습니다. 큰 다툼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과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겐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박준혁은 일찍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35살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2019년 설날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2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준혁이가 말이야. 이번에 또 승진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부장이래. 35세 부장이면 빠른 거지?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단하다. 형수님 복 받으셨네. 저는 그 말에 더 신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아서 성공했대. 상도 받았어. 얼마 전엔 해외 출장도 다녀왔어. 싱가포르. 집도 강남 쪽으로 이사했어. 전세 3억 5천에서 5억짜리로. 그때 둘째 동생 종민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취업도 안 된다는데 준혁이는 참 운이 좋았어. 형수님, 아드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 셋째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아, 우리 애? 그냥 뭐 집에서 공부 좀 하고 있어. 종민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준혁이 친구 중에 괜찮은 회사 있으면 소개해 줄까? 저는 선의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애가 알아서 할 거야. 종민이의 목소리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해 가을, 막내 여동생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올해 추석은 각자 지내자. 왜? 무슨 일 있어? 손녀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많이 아파? 무슨 병인데? 그냥 좀 오래 걸리는 병이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힘들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2019년 추석, 형제가 모이지 않은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예장. 2020년 설날,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모이지 말자는 게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지? 조심해서 지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그해 5월 아들 준혁이가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특진했어요. 상무보 달았어요. 정말? 그래, 잘했다. 저는 기뻤습니다. 형제 단톡방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준혁이가 이번에 또 승진했네요. 다들 안녕하시죠?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막내 정희만 짧게 답했습니다. 축하해요, 오빠.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축하 메시지가 여러 개 왔을 텐데.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종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집에만 있지 뭐. 준혁이가 말이야. 이번에 회사에서 포상휴가 받았어. 일주일짜리. 제주도 다녀온대. 그래, 잘 됐네. 종민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지쳐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희 아들은 요즘 어때? 형, 나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21년 설날도 각자 보냈습니다. 2021년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조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형제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가끔 단톡방에 아들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준혁이가 집 샀어요. 강남 아파트 12억.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읽음만 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셋째 경희가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희야, 무슨 일 있어? 왜 단톡방 나갔어?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오빠, 요즘 좀 정신없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제가 모르는 오해가 있는 걸까? 그해 여름, 막내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웠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밥 먹었어? 네, 오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손녀 얘기 기억하세요? 응. 아프다고 했었지. 많이 나아졌어? 백혈병이에요, 오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백혈병? 3년 전에 진단받았어요. 그때부터 치료 중이에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정희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말하면 뭐해요? 오빠는 준혁이 얘기만 하실 텐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그냥 근황을 나눈 거였어. 오빠는 그게 근황이었을지 몰라도 우리한텐 비교였어요. 둘째 오빠 아드님 5년째 취업 못하고 있어요. 29살인데 아직도 집에서 공시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오빅 만날 때마다 준혁이 승진 얘기, 연봉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언니는 작년에 남편이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8천만 원이에요. 아파트 팔고 전세로 옮겼어요. 그런데 오빤 준혁이가 12억짜리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 얘기 들었을 것 같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몰랐어. 네. 물으셨으니까요. 오빠는 한 번도 우리 얘기 물어본 적 없어요. 준혁이 얘기만 하고 우린 그냥 듣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힘든 일 없냐고. 그런 말 한 번만 해주셨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오빠, 저 이제 갈게요. 정희야, 잠깐만. 오빠도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뭔지.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22년 추석, 저는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민이는 바빠서라고 했습니다. 경희는 집안일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혼자 음식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들한테 전화해봐요. 왜 이렇게 된 건지 물어봐야죠. 물어봐서 뭐해. 다 내 잘못인데.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날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20년 전 설날 사진이었습니다. 사남매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말의 중심이 된 것은, 제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 된 것은 아들이 성공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이렇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그들도 자식이 있고 그들도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2023년 설날, 저는 형제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자. 다들 꼭 와라. 답장이 왔습니다. 종민이, 미안.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 경희, 저도 힘들어요, 오빠. 정의 읽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형제들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모두 제 탓이라는 것을. 명절 아침, 저는 혼자 차례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사상에 놓인 빈 그릇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내가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당신이 생각해봐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제 입이, 제 자랑이, 제 무신경함이 35년 동안 쌓아온 형제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후회였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첫 번째 편지는 종민이에게였습니다. 종민아, 형이다. 그동안 미안했다. 형은 내 아들이 힘든 줄 몰랐다. 취업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도 조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형은 내 얘기는 묻지도 않고 내 아들 자랑만 했구나. 너희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 형이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 형은 이제 듣고 싶다. 내 이야기를.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자란 동생. 어릴 적에는 제가 업고 다녔던 동생. 두 번째 편지는 경희에게였습니다. 경희야, 오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남편이 사업 실패한 줄 몰랐어. 8천만 원 빚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파트까지 팔았다니 오빠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겠다. 그런데도 오빤 12억짜리 아파트 얘기를 했구나. 경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있으면 오빠한테 말해. 오빤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싶다. 세 번째 편지는 정희에게였습니다. 정희야, 제일 미안한 건 너한테야. 손녀가 백혈병이라는 걸 3년이나 지나서 알았어. 너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 정희야, 손녀는 지금 어때? 치료는 잘 되고 있어. 오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에 있고 싶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결국 보냈습니다. 등기로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답장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종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형, 편지 받았어. 응, 형,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나도 미안해. 형한테 화만 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 다 우리 애 얼마 전에 공기업 붙었어. 정말? 축하한다. 응, 이제 좀 살 것 같아. 종민아, 우리 이번 주에 밥 먹을까? 좋지. 형수님도 모시고 와. 3년 만에 처음 만나기로 했습니다. 2주 뒤 경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오빠, 편지 고마워요. 저도 오빠 보고 싶었어요. 저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네 오빠. 너 요즘 좀 어때? 힘들죠 뭐. 그래도 살아요. 남편 사업은 다시 시작했어요. 작은 거래처 하나 받았어요. 천천히 갚아갈 거예요. 잘 될 거야. 우리 경희 똑똑하잖아. 경희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오빠, 다음 달에
한 번 뵐게요. 정희는 한 달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오빠, 손녀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항암 치료 끝나고 경과 지켜보는 중이에요. 오빠 편지 받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오빠한테 서운했지만 오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명절에 한 번 뵐게요. 손녀도 데리고 갈게요. 오빠가 좋아하는 호떡 만들어 갈게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2000 설날 종민이가 왔습니다. 경희도 왔습니다. 정희는 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짧았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들 앞에 섰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얘들아, 형이 정말 미안했다. 형은 그동안 너희 얘기를 듣지 않았어. 내 아들 자랑만 하고 너희가 힘든 줄 몰랐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이 계속 오후 600일 달라지고 싶다. 종민이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도 미안해. 너무 멀리 갔었어.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우리도 이해할게요. 오빠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알아요. 그냥 우리도 힘들었던 거예요. 서로 몰랐던 거죠.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먼저 편지 써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이게 가족이죠 뭐.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종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경희야,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정희야, 손녀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 너희들 힘든 일은 없고? 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제란 서로의 성공을 비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을. 그날 밤 동생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훈 하나, 자랑과 관심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자랑이 되고 상대 이야기를 물으면 관심이 됩니다. 가족 앞에서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훈 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실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 앞에서 승승장구만 말하면 그건 칼이 됩니다. 교훈 셋, 가족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못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특히 가족에게 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2025년 저는 다시 형제들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습니다. 이제는 제가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듣습니다. 진심으로 듣습니다. 그게 제가 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설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이 모두 왔습니다. 조카들도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빠, 준혁이는 요즘 어때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준혁이 잘 지내지. 근데 너희들은 요즘 어때? 그게 더 궁금해. 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용서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본 게 언제인가요?